당신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내가 내 인생의 궤도를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이 얼마나 뿌리 깊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생각이다. 감정은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튼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믿기로 마음먹은 것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증거를 찾아낸다. 감정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만든다. 그렇게 현실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부정적 패턴을 반복한다. 이성이란 이런 감정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내 느낌이 아니라 현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이성은 저절로 발휘되지 않는다. 이성은 개발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다. 두려운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실수다. BC 432년 한 해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아테네 시민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대표들이 아테네 통치위원회를 찾아와 새로운 평화조약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만약 아테네가 새로운 조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스파르타는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서로 원수지간으로 어느 면으로 보나 서로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국가였다. 아테네는 인근 여러 민주국가의 선봉장 역할을 했고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인으로 구성된 여러 과두적 연합을 이끌었다. 아테네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부국으로 지중해 상권을 꽉 잡고 있었고 스파르타는 누가 봐도 군대에 의존하는 군국주의 국가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두 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전면전은 되도록 피하고 있었다. 전쟁에 패한 쪽은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 아테네로서는 그동안 쌓아올린 부와 민주주의 전통이 일과에 무너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은 불가피해 보였고 일전의 날이 머지 않았다. 는 느낌이 도시 전체를 휘감았다. 며칠 후 아크로폴리스가 내려다 보이는 푸닉스 언덕에서 미네가 소집됐다. 사람들은 스파르타의 최후 통첩을 놓고 어떻게 할지를 의논했다. 아테네 미네는 모든 남자 시민에게 개방되어 있었고 이날은 1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푸닉스 언덕으로 몰려들었다. 강경파들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그들은 아테네가 선수를 쳐서 스파르타를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육지전에서 스파르타 군대를 무찌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사람도 있었다. 스파르타를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들의 노림수에 완전히 놀아나는 꼴이 될 것이다. 온건파들은 얼마든지 평화조약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으나 많은 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노출시켜 스파르타의 간덩이만 키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스파르타는 군비를 확장할 시간만 벌게 된다.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감정이 고조되면서 고성이 오갔으나 뾰족한 대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도 거의 저물어갈 때쯤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나딕은 인물이 발언을 하려고 앞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펠리클레스, 이제 한갑을 넘긴 아테네의 원로 정치가였다. 페리클레스는 사람들의 총애를 받았고 그의 의견은 누구의 의견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아테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그가 좀 특이한 리더라고 생각했다. 페리클레스는 정치가라기보다는 철학자에 가까웠다. 그가 어떻게 정계에 입문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토록 성공에 큰 권력자가 된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는 어느 것 하나 예사로운 게 없는 사람이었다. 페리클라스가 아직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던 민주주의 초창기의 아테네 사람들이 선호하는 리더 유형은 따로 있었다. 그들은 가슴을 뛰게 만들고 설득력 있는 언변이 극적인 상황을
잘 연출하는 리더를 좋아했다. 그런 리더는 전쟁 상황이 되면 위험을 감수하려 했다.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이 직접 군사작전을 이끌고 나가 영광과 관심을 독차지하려 했다. 그들은 지주나 군인, 귀족 같은 민의 특정 파벌을 대변하며 정치 생명을 이어갔고 해당 파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분열적인 정치를 했다. 몇 년마다 새로운 리더가 뜨고 졌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별 불만이 없었다. 정치가 권좌에 오래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은 그를 불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BC 463년경 페리클라스가 등장했다. 이후 아테네 정치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었다. 페리클레스의 첫 행보는 그야말로 이례적이었다. 알만한 귀족 집안 출신인 그가 당시 성장 중이던 도시 중하층민의 편에 섰던 것이다. 당시에는 농부, 해군에서 노를 젓는 녹군, 아테네의 자존심이던 장인 등이 중하층민을 구성하고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민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민주정에서 이들의 권력을 키우는 데 힘썼다. 페리클레스가 이끌게 된 이 계층은 하나의 작은 파벌이 아니라 아테네 시민 대다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이렇게 크고 무질서한 집단을 통솔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페리클레스가 그들의 권력을 키우는 일에 워낙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차츰 이들의 신뢰와 후원을 확보해 나갔다.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페리클레스는 미네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혔고 아테네 정치를 바꿔나갔다. 그는 아테네가 민주 제국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했다. 아테네인들이 욕심을 부리다 통제력을 상실할까 걱정한 것이다. 그는 제국을 단결하고 기존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전쟁이 벌어져 직접 장군이 되었을 때는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보다는 책략을 써서 이기려고 했다. 많은 이들의 눈에 페리클레스의 이런 행동은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들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아테네는 유례없는 번영의 시대에 들어섰다. 더 이상 불필요한 전쟁으로 재정이 바닥날 일도 없었고 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순조롭게 돌아갔다. 그렇게 점점 쌓여가던 재정으로 페리클레스가 벌인 일이야말로 시민들의 놀람과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남은 재정으로 정치적 환심을 사는 대신 대규모 공공건축 사업을 벌였다. 사원과 극장, 콘서트홀을 발주해서 아테네의 모든 장인이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가 선호했던 건축 양식은 개인적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질서정연하면서도 매우 기하학적이고 거대하면서도 눈으로 보기에 편안했다. 그가 발주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파르테논 신전과 그 안에 들어갈 12m짜리 아테나 여신상 건설이었다. 아테나 여신은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지혜와 실용적 지식을 상징했다. 아테나 여신은 페리클레스가 진작시키고 싶은 모든 가치를 대변하는 존재였다. 페리클레스는 혼자 힘으로 도시국가 아테네의 정신과 외양을 모두 바꿔놓았고 아테네는 과학과 예술적 전 분야가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페리클레스의 여러 면모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부분은 절제되고 품위 있는 그의 화법이었다. 그는 결코 화려한 수사법을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대신에 빈틈없는 논리로 청중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다. 페리클레스가 발언을 하면 사람들은 그의 흥미로운 논리를 따라가기 위해 면밀히 귀를 기울여야 했다. 차분하면서도 호소력이 짙은 화법이었다. 페리클레스는 전례 없이 오랫동안 권력을 노렸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는 권력을 잃지 않았고 부산 떨지 않고 그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아테네 곳곳에 자신의 자취를 남겼다. 페리클레스에게도 적이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너무 오래 권좌에 앉아있는 그를 드러나지 않는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다. 어떤 전통에도 구애되지 않는
그를 무신론자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이 그렇게 특이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이 낳은 성과만큼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그런 그가 이날 오후 미네에서 연설을 하려는 중이었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관해 페리클레스만큼 큰 무게감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군중들 사이에 쉬쉬 소리가 들렸다. 다들 그가 무슨 말을 할까 잔뜩 기대를 품은 채 기다렸다. 마침내 페리클라스가 입을 열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 생각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펠로폰네소스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쟁을 벌이자는 주장에 동조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열정적이던 사람들도 막상 그 말을 실천할 때가 오면 그런 열정은 오간데 없어지겠죠. 사람의 마음이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니까요. 그는 인근 주민들 모두를 아테네 성벽 안으로 불러들이자고 했다. 스파르타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싸움을 건다면 얼마든지 그러라고 하라. 그들이 우리 땅을 유린한다면 얼마든지 그러도록 내버려 두라. 우리는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 결코 그들과 육지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도시에 필요한 물자는 바다를 통해 공급받으면 된다. 우리는 해군을 이용해 그들의 해안 마을을 급습할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스파르타인들은 전투가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거에 차츰 좌절감을 느낄 것이다. 군대를 먹이고 필요한 물자를 대다 보면 스파르타인들은 돈이 떨어질 것이다.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은 내부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스파르타 내부 전쟁 지지파들은 신임을 잃을 테고 지속 가능한 진짜 평화에 대해 의견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 인명 손실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페리클레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 밖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결국에 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제국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 먹어야 하고 무리한 어떤 일도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상대의 전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수입니다. 그 제안은 너무나 낯선 내용이어서 격렬한 토론을 촉발했다. 강경파도 온건파도 페라클레스의 계획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혜로 정평이 난 페라클레스의 명성이 승리했고 그의 전략은 승인됐다. 몇 달 후 운명의 정쟁이 시작됐다. 초반 상황 전개는 페라클레스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전쟁이 자꾸 늘어지는데도 스파르타와 그 동맹군은 좌절하기는커녕 더 대담해졌다. 오히려 낙담한 것은 자신들의 땅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며 보복조차 할 수 없는 아테네인들이었다.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이 인내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리라 믿었다. 그렇게 전쟁이 2년째 접어들었을 때 예상치 못한 병고로 인해 상황은 급변하고 말았다. 아테네에 강력한 전염병이 발생했던 것이다. 성벽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밀집해 있다 보니 병은 급속도로 확산했고 시민의 3분의 1이 죽고 군인의 수는 급감했다. 본인도 전염병에 걸린 페레클라스는 병상에 누워 죽어가면서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가 아테네를 위해 수십 년간 이뤄놓은 것들이 일순간에 와해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단체로 헛소리를 떠들더니 결국은 각자 도생의 길을 갔다. 만약 페리클레스가 살아남았다면 어떻게든 아테네인들은 증적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스파르타가 받아들일 만한 평화협상을 끌어내거나 자신의 방어 전략을 수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늦은 이야기다. 아테네인들은 리더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전염병을 페리클레스 탓으로 돌리고 그 전략이 형편없었다고 성토했다. 아테네인들은 더 이상 인내심도 자제력도 발휘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는 너무 오래 살았고 그의 아이디어는 이제 보니 지친 늙은이가 내놓은 생각에 불과했다. 페리클레스에 대해 아테네인들은 사랑은 미움으로 변질됐다. 페리클레스가 사라진 지금 파벌은 오히려 더 강력해졌다. 전쟁파가 인기를 얻었다. 전쟁파는 스파르타에 대한 앙심이 커져가던 아테네인들의 마음에 군부를 지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전염병 사태를 빌미로 입지를 더 강화하고 있었다. 아테네의 강연파들은 오히려 공격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쥐고 스파르타를 뭉개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아테네인들이 그 말에 큰 안도와 함께 통쾌함을 느꼈다. 도시가 전염병으로 서서히 회복되자 아테네가 다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스파르타는 광화를 요청해 왔다.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싶었던 아테네는 호락호락 응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스파르타는 다시 힘을 회복하더니 오히려 전세를 역전시켰다. 그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한 해 한 해가 지나갔다. 양측 군사 모두가 날로 폭력적이 되었고 비통함은 계속 커져갔다. 한 번은 아테네가 스파르타의 동맹국인 밀로스 섬을 공격한 일이 있었다. 밀로스가 항복하자 아테네인들은 투표를 거쳐 밀로스 성인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와 아이는 노예로 팔았다. 이런 잔인한 일은 페라클라스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끝없는 전쟁이 지속되던 BC 415년이었다. 아테네의 리더 몇 명이 스파르타에게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했다. 당시 시칠리아 섬에서는 도시국가 시라쿠사가 새로운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다. 시라쿠사는 스파르타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고 있던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만약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아테네가 원정을 파견해 시라쿠사를 손에 넣는다면 두 가지 이점이 생기는 것이었다. 첫째, 시라쿠사가 아테네 제국에 합류할 것이고, 둘째, 스파르타는 전쟁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할 것이다. 아테네 민회는 표결을 통해 적정 규모의 군대와 함께 배 60척을 보내 이 목표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원정 임무를 부여받은 지휘관 중에 니케아스라는 자가 있었다. 니케아스는 이번 작전의 타당성에 큰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에게 아테네가 시쿠라스 병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일었다. 니케아스는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다. 확실히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원정대 규모가 이보다 훨씬 더 커야 했다. 니키아스는 계획을 무산시키고 싶었으나 그의 의견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원정대 규모가 훨씬 더 커야 한다면 더 큰 원정대를 보내자. 배를 100척을 보내고 군대 규모도 곱절로 늘리자. 아테네인들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제 그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후 며칠간 아테네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길에서 시칠리아 지도를 그리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다들 아테네에 재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스파르타가 끝내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고대하고 있었다. 마침내 배들이 출항하던 날은 성대한 축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외심을 자아내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길이 닿는 저 끝까지 거대한 함대가 항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선박에는 아름다운 장식들이 달려 있었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장병들이 갑판에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아테네인들은 원정군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다. 병력 규모의 우위만으로도 아테네군은 시라쿠사를 완전히 포위하고도 남았다. 그러나 함락 직전 스파르타에서 지원군이 도착했고 지금은 오히려 아테네군이 수세에 몰려 있었다. 니키아스는 이렇게 역전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신을 미네에 보냈다. 그는 작전을 포기하고 아테네로 회군하든가 아니면 지역 병력을 급파해야 한다고 했다. 패배의 가능성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아테네인들은 표교를 통해 지원군을 파견하기로 했다. 두 번째 파견한 함대도 첫 번째와 거의 맞먹는 대규모 병력이었다. 이후 몇 달간 아테네인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이 형성됐다. 이제 병력을 곱절내 보냈으니 절대로 질 수 없는 전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테네 해안가 피레푸스라는 마을의 이발사가 손님으로부터 소문 하나를 들었다. 아테네 원정군이 전투에서 완패해 선박과 병력이 전멸했다는 소식이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아테네 전체로 퍼져나갔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지만 사람들은 서서히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일주일 후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테네는 이제 망한 것처럼 보였다. 자금도 배도 병력도 더 이상 남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기적처럼 버텨냈다. 그러나 시칠리아 전의 패배로 인해 이후 몇 년간 전쟁의 추는 완전히 스파르타 쪽으로 기울었고 아테네인들은 스파르타가 공격해 오는 대로 이리저리 흠심 두들겨 맞았다. 그러다 결국 BC 405년 아테네는 마지막 패전을 끝으로 스파르타가 내민 평화 조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조약의 내용은 아테네에게 너무도 가혹했다. 오랜 세월 빛나던 아테네의 영광도 민주주의로 이끌어온 위대한 제국도 페리클레스 시대의 황금기도 이제는 영영 막을 내리고 말았다. 아테네인들이 지니고 있던 가장 위험한 감정, 즉 공격성, 탐욕, 자만심, 이기심을 눌러주던 남자는 이미 무대를 떠났고 그의 지혜도 잊힌 지 오래였다. 해석: 정치생활 초창기에 페리클레스는 당시의 정계를 조망하며 다음과 같은 현상을 알아차렸다. 아테네의 모든 정치인은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이 현실적 목표를 갖고 있고 거기에 도달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파벌을 위해 싸우고 권력을 키우려 한다. 아테네의 군대를 자주 전투에 끌어들이고 종종 승리할 때도 있다. 제국을 확장해 더 많은 돈을 유입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자신의 정치 수술과 역풍을 맞거나 전쟁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이유를 갖고 있다. 언제나 정적을 탓하고 필요하면 신들까지 비난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토록 이성적이라면 그들이 내놓은 정책은 왜 이토록 지리멸렬하고 혼란만 가중시킨단 말인가? 왜 아테네는 이토록 억만장창이고 민주주의가 이토록 위태롭단 말인가? 왜 부패가 만연하고 늘 격변의 연속이란 말인가? 답은 명확했다. 아테네인들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았다. 아테네인들은 이기적이고 영악하다. 그들은 권력이나 사람들의 관심, 돈과 같은 것을 바라는 저급한 감정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아주 전략적이고 영리해질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실수는 지속될 수 없고 민주주의 전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상가이자 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는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골몰했다. 감정이 장악한 무대에서 정말로 이성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가 생각해낸 해결책은 전무후무한 내용이었고 결과를 보더라도 대단히 강렬했다. 그의 해결책이 우리에게도 이상향이 되어야 한다. 페리클리스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 무언가를 숭배해야만 했다. 우리는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는 다른 그 무엇보다 높게 평가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이었고 가족이나 부족, 혹은 국가의 사람도 일부 있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에게 그 무언가는 고대 그리스어로 누스, 즉 지성이었다. 누스는 우주를 관통하는 힘으로써 의미와 질서를 창조했다.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이 질서에 끌리도록 되어 있다. 인간의 지능이 곧 누스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페리클레스가 숭배하는 지성이 현현된 모습, 그게 바로 아테나 여신이었다. 아테나는 말 그대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다. 아테나라는 이름 자체가 그 점을 말해준다. 신과 정신이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테나는 특정한 형태의 누스를 대표하는 뜻으로 의미가 변화했는데 뚜렷이 실용적이고 여성적이며 세속적인 누스가 그것이었다. 영웅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아테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테나는 영웅에게 평정심을 불어넣고 승리와 성공에 필요한 완벽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으며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다. 아테나가 찾아온다는 것은 영웅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고 아테나의 정신은 위대한 장군이나 최고의 예술가, 발명가, 사업가들을 인도해 주었다. 아테나의 영향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또렷이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그 순간 취해야 할 딱 맞는 행동을 떠올릴 수 있었다. 아테네인들은 생산적이고 번창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거나 단결이 필요할 때 아테나의 정신을 소환했다. 그러니까 아테나는 신들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선물, 즉 이성을 상징했다. 이성만으로도 인간은 마치 신계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페리클레스는 그의 내면에 있는 아테나를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부터 완벽하게 정복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감정은 우리를 내부로 향하게 만들어 누스나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나 불안을 계속 곱씹는다. 바깥 세상을 내다보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도 그 감정들이 마치 렌즈처럼 세상과 우리의 중간을 막고 서서 세상을 달리 보이게 한다. 감정은 우리의 시야를 흐린다. 페리클레스는 절대 순간적인 감정에 반응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다. 강력한 감정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결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으려 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느낌을 분석했다. 불안이나 분노를 느낄 때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그 감정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이었고, 그러면 그 감정들은 중요성을 상실했다. 종종 민회의 토론이 거열되면 페리클레스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집으로 물러날 때도 있었다. 집에서 그는 며칠이고 혼자 지내며 자신을 진정시켰다. 그러면 서서히 아테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페리클레스는 자신의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나의 기준 위에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 하나란 바로 아테네를 위해 더 이로운 것이었다. 그의 목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테네식이 갖는 우월성을 믿게 만들어 그들을 단결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자 그는 자존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절로 중하층민의 참여를 증진하고 그들의 권력을 키우는데 매진하게 됐다. 물론 이 전략은 페리클레스 자신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되기 쉬웠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 영달이 줄어들더라도 전쟁을 가급적 줄여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여러 업적 중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아테네를 탈바꿈시킬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을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페리클레스는 마음을 열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와 대안에 귀를 기울였다. 정적이 내놓은 의견이라 해도 배척하지 않았다. 그는 전략을 하나 수립할 때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숙고해 본 후에야 결정을 내렸다. 페리클레스는 늘 차분한 정신과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했고, 그렇게 생각해낸 정책들로 역사적으로 진정한 황금시대 중 하나를 열었다. 한 사람의 이성적 정신이 도시 전체를 물들였다. 그가 무대를 떠난 후 아테네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기해보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다. 시칠리아 원정은 페리클레스가 줄곧 반대해온 모든 것을 대변하는 전쟁이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숨은 욕망이 결과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명심할 사항이 있다. 누구나 그렇듯 당신도 스스로 이성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다. 이성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 습득하는 능력이다. 아테나의 목소리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존재하는 더 고차원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말의 다름 아니다. 차분하고 집중된 순간에 느껴보았을 어떤 잠재력, 오랜 심사숙고 끝에 떠오른 완벽한 아이디어 같은 것이다. 지금 당신이 그 고차원적 능력에 접속되지 못한 이유는 감정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회에 참석한 페리클레스처럼 우리도 남들이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극적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남들이 나에게 던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반응하면서
흥분과 불안, 초조함의 파도를 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집중을 어렵게 만든다. 주의력이 이리저리 분산되고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이성적 기준조차 없다면 설정할 목표를 달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간단한 결심 하나면 즉시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내면의 아테나를 개발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성이 당신의 최고 가치가 될 테고 당신을 이끌어 줄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과 의사결정에 침투하는 감정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자문하는 연습을 하라.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분한 마음이 드는가? 관심을 얻고 싶은 이 끝없는 갈증은 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렇게 꼼꼼히 확인하다 보면 결국은 당신을 틀어지고 있는 그 감정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들이 던지는 화두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수준을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감정은 생각을 협소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나 관심 같은 즉각적 욕망을 해소할 한두 가지 아이디어에 골몰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낸 아이디어는 흔히 역풍을 불러온다. 그러나 차분한 정신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폭넓은 해결책과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더 오래 심사숙고한 후에 행동할 테고 한 번 세운 전략도 재평가할 것이다. 아테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질 것이다. 남들이 아무리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옹졸한 감정들을 퍼부어도 이성의 힘을 발휘해 한눈 팔지 않고 생각에 집중할 것이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듯이 당신의 생각은 더 유연해지고 탄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침착하고 분명하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해법과 해답을 찾아낼 것이다. 마치 두 번째 자아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하나는 분별 있고 이성적인 자아, 다른 하나는 꼴통짓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렇지만 가끔은 너무나 재미난 자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재미난 일을 몹시도 저지르고 싶어하는 자신을 깨닫는다. 이유는 모른다. 마치 내가 내 뜻을 거스르고 싶기라도 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저항하는데도 자꾸만 저지르고 싶어진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미성년 중에서 인간 본성의 열쇠.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다. 살다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는 자연히 원인을 찾는다. 내 계획에 왜 어그러졌고 내가 낸 아이디어가 왜 돌연 반대에 부딪혔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몹시 괴롭고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원인을 찾았을 때 우리는 매번 같은 유형의 설명을 맴도는 경향이 있다. 누군가 혹은 어느 집단이 나를 싫어해서 일부러 회방을 놓았다거나 정부나 사회적 관습처럼 나를 방해하는 거대한 반대 세력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또는 누가 나에게 잘못된 조언을 줘서 내가 정보를 감춰서라도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죄다 내가 운이 없어서 아니면 불운한 환경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대체로 우리의 무력감을 강조하는 설명법이다. 달리 내게 무슨 수가 있었겠어? X가 그렇게 더러운 술수를 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내용도 다소 모호하다. 타인의 악의적 행동을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단순한 짐작이거나 상상일 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우리의 감정, 분노, 좌절, 우울을 오히려 더 고조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풍덩 빠져 자기 연민을 느낀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눈에 띄는 우리의 첫 반응은 원인을 찾아 외부로 눈길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 나도 벌어진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반대 세력이 내게 발을 걸어 넘어뜨린 거야. 이런 반응은 인간이라는 동물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다. 옛날에는 신이나 악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면 지금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진실은 사뭇 다르다.
분명 어딘가에서 어떤 개인이나 거대한 세력이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애초에 우리가 길을 잘못 들게 되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이나 오판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은 따로 있다. 바로 우리의 뿌리 깊은 비이성적 성향이다. 우리 마음에서 정확히 감정이 지배하는 부분 말이다. 이 성향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맹점 같은 것이랄까? 그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 사태였다. 2008년 금융위기는 마치 인간의 비이성적 성향을 종류별로 모두 집대성해 놓은 것 같은 사례였다. 금융위기 사태가 일단락되자 미디어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흔하디 흔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무역 불균형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2000년대 초반 저금리 대출 시대를 열었고 그게 과도한 레버리지로 이어졌다고 말이다. 당시 거래되고 있던 고도로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들은 정확한 가치를 매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한 손익을 측정할 수 없었다. 약삭빠르고 부패한 내부자들 무리가 존재했고 그들은 시스템을 조작해 손쉽게 수익을 올렸다. 탐욕스러운 대출기관들은 아무 의심 없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팔았다. 정부의 규제는 너무 많고 관리 감독은 부족했다. 컴퓨터가 만들어낸 각종 모형과 거래 시스템이 폭주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놀라운 현실 부정을 보여준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가 터질 때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이 매일같이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한 건의 거래가 성사될 때마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이 고위험 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을 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불과 몇 년 전에 대형 헤지펀드 롱텀 캐피털이 도산하면서 향후 더 큰 금융위기 사태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를 정확히 보여줬었다. 더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낸다면 1987년 거품 붕괴 사태도 있었고 역사책을 읽었다면 1929년 주식시장 거품 형성 및 폭락 사태를 참조할 수도 있었다. 주택 구매자들 역시 계약금도 없는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율이 급상승하게 설계된 대출 조건이 얼마나 위험할지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